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였던 김재원 의원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두 사람이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와 만나 특조위 방해 공작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기업 다스의 경영 상태나 동향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은 자료를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결정적인 단서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채용 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장 8명을 해임하고 관련 임직원을 업무에서 배제시킨 뒤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부정합격자는 절차를 거쳐 채용을 취소하고 억울한 탈락자는 구제할 계획입니다. 금강산 남북합동 문화 행사를 위해 우리 정부가 경유 10,000리터를 가지고 북한을 방문할 방침입니다. 또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을 위해 전세기도 띄울 방침인데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희생자의 대부분은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이 2층에 설치한 불법 증축물이 연기를 잡아두면서 피해를 키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병원장을 비롯한 경영진 3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화재 당시 소화전이 잠겨있어 진화에 애를 먹었는데 이 아파트를 찾아가 보니 옥상문도 잠겨있고 소방용 주차 공간도 확보돼 있지 않았습니다. 기록적인 맹추위 속에 수도관 동파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탁기를 쓸 수 없게 된 집들이 많아서 빨래방이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현직 여검사가 과거 법무부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법무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검찰국장 주도로 은폐했다고 피해 여검사가 밝혔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단독 보도로 문을 열겠습니다. 3년 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였던 김재원 의원과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그리고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 이렇게 셋이 만나 세월호 특조위 방해 공작을 처음 논의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 실제로 방해 공작을 총지휘한 사람은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인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먼저 김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1월 당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세금도둑 표현을 쓰며 매도했습니다.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성을 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발언 직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당시 조윤선 정무수석,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와 3자 회동을 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세 사람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 등을 조사하려던 세월호 특조위 방해 공작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자 회동에선 제로베이스라는 단어가 언급됐는데 그때까지 세월호 특조위법에 따라 해수부가 준비했던 특조위 인원과 예산안을 대폭 축소해 집행하라는 의미였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회동 이후 실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구체적인 지휘는 당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조 전 수석과 함께 기획재정부와 중앙인사처, 법제처 등 정부 부처를 움직여 특조위 예산과 인원을 줄이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 이어 김영석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조윤선 수석과 해수부 고위 관계자를 따로 만난 기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특조위 방해 공작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김재원 의원과 조윤선 전 수석, 이병기 전 실장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3자 회동 직후 실제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은 급격하게 위축됐습니다. 특히 해수부는 특조위에 파견했던 공무원을 출소시키면서 활동 기간도 축소시켰습니다. 이어서 이성훈 기자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해수부가 3자 회동을 가진 직후인 2015년 1월 20일 새누리당이 추천한 특조위 위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금 폭탄이라는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거들고 나선 겁니다. 정체불명의
불법 위령 조직인 세월호 조사위 설립 준비단은 즉각 해체되어야 합니다. 해수부는 한술 더 떴습니다. 특조위가 제대로 구성되기도 전에 특조위 설립준비단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들을 철수시켰습니다. 당시 야당 측 위원들은 느닷없는 파견 공무원 철수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이유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파견 공무원이 있어야 뭘 조금이라도 작업이라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거가 이제 오이스톱이 돼버렸죠. 내가 뭘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그러고. 여당 측 민간위원들은 아예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특조위 준비를 방해했습니다. 여당 추천 부위원장 데리고 온 민간위원 3명도 출근을 안 하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이런 방해 공작 일부는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회방놓기 위한 해수부의 대응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달 자체 감사를 통해 일부 직원들이 법무법인 자문까지 무시하고 특조위 활동 기간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다스의 경영 상태와 동향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은 자료를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다스 지분도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기적으로 다스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김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지난 25일 청계재단이 있는 영포빌딩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분석했더니 다스 관련 문건들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청와대에 다스의 경영 상태나 동향을 보고하는 자료였습니다. 특히 단발성이 아닌 주기적으로 상세한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가 주기적이었던 만큼 이 전 대통령이 보고서를 받아본 뒤 다스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문서들을 통해 다스가 BBK에 투자했던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권 남용 혐의는 물론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스 관련 자료 외에 일부 대통령 기록물도 압수물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검찰에 대통령 기록물을 실수로 보관하고 있었다며 해당 문건들을 대통령 기록관에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빼돌렸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검찰은 다스 지분도 없는 이 전 대통령이 일일이 다스 관련 보고를 받은 만큼 해당 문건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규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이런 청와대 자료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은 모르는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삼성동 사무실에 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자들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안에서 측근들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뜬금없이 날씨 얘기를 한 뒤 검찰 조사에 관한 질문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네, 검찰 조사 갖고 있는 가족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시나요? 이 전 대통령은 약 7시간 정도 사무실에 머물며 측근 20여 명과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한 측근은 이 전 대통령 3월 소환설이 나오는 데 대해 검찰 소환은 먼 뒷날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이 전 대통령에게 소환설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번에도 묵묵부답. 검찰 소환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하실 의향 있으세요? 영포빌딩 지하에서 나온 청와대 기록물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실수와 착오로 이사하면서 넘어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측근은 회고록을 쓰면서도 몰랐던 문서들이라며 그런 문서들이 있었는지도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해서 비밀팀을 운영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도덕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한 정치 공작에 대북 공작금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은 이한석 기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 8월 이후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은 대북부서 산하의 비밀 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명 데이비슨 프로젝트입니다. DJ 알파벳 앞자 D를 따 DJ 해외 비자금 추적 공작팀을 만든 것입니다.
김 전 대통령이 해외 계좌를 만들어 거액의 비자금을 감춰놨다는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 직원 여러 명을 해외로 출장 보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국정원의 표적이 됐습니다. 성과는 없었고 주로 떠도는 풍문들을 수집하는 데에만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썼습니다. 문제는 전직 대통령 뒷조사에 대북 공작금을 썼다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도덕적인 타격을 입혀 지지 세력의 와해를 시도하려는 정치 공작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거액의 대북 공작금은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적 용도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1년 동안 빌리는 데에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최종업 당시 국정원 3차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수사는 이제 두 갈래로 흘러갑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지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는지를 확인하는데 검찰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80%에 달한 기관에서 5천 건에 가까운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비리에 연루된 현직 기관장 8명을 해임하고 또 관련 임직원들을 모두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최우철 기자입니다. 지난 연말 여직원 성희롱 의혹이 불거지며 스스로 물러난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이후 정부 감사에선 자신의 고향 후배 2명을 채용하라고 직접 지시한 의혹이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 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고향 사람이어가지고 수사 의뢰가 됐다고 하니까. 정부가 공공기관과 유관단체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80%에 달하는 946개 기관에서 4,800건의 채용 관련 지적사항이 쏟아졌습니다. 징계 문책이 필요한 비위만 255건, 수사 의뢰는 109건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수사 의뢰 대상인 현직 기관장 8명에 대해 즉시 해임 절차에 들어갔고 임직원 382명을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하겠습니다. 기관장 등 채용 비리 연루 의무는 즉시 해임을 추진하되 퇴직한 기관장 가운데 이미 수사 중인 14명을 더하면 모두 22명의 전현직 공공기관장이 채용 비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겁니다. 최소 100명으로 추산되는 부정합격자들도 본인이나 연루된 임직원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입사가 취소됩니다. 정부는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원과 함께 부정채용 청탁자도 명단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들의 채용은 한마디로 기관장과 연줄이 있는 고위층 자녀들의 특혜 잔치였습니다. 특혜 입사로 피해를 본 탈락자들이 당연히 구제돼야 하겠지만 여기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조성현 기자입니다. 농림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식진흥원. 한식 관련 경력이 없어 관련 서류조차 내지 않은 고위 인사 지인의 자녀를 특채했다 적발됐습니다. 산업부 산하 한국석유관리원은 합격자를 미리 정하고 그 명단에 맞춰 면접 점수를 짜맞췄다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면접시험 날 면접 마치기 전에 미리 명단이 있었다. 우리 조사 결과는 그렇습니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한 겁니다. 정부는 이런 특혜로 억울하게 탈락한 지원자들은 원칙적으로 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일단 채용 비리가 수사에서 확인돼야 하고 피해를 본 지원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금감원 채용 비리 피해자는 사실이 밝혀진 지 5달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를 통해서 기소가 되면서 이제 수사 결과도 나왔는데 금감원에서는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는 좀 많이 소극적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해당 기관이 취업 전형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고 있을지도 문제입니다. 이미 다른 직장에 다니는 피해자들도 많을 것으로 보여 소중한 기회와 시간을 잃은 데 대한 단체 손해배상 소송도 예상됩니다. 정부는 아직 재판 전이란 이유로 해당 기관장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 행사를 위해서 정부가 경유 10,000리터를 북한에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또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을 위해서 전세기도 띄우기로 했는데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거란 논란이 일고 있어 고민입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금강산과 마식령 행사에서 제재 위반 논란이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금강산 문화행사를 위해 경유 10,000리터를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문화행사는 다음 달 4일쯤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관광 중단 이후 사실상 방치됐던 시설이라 전력과 난방 공급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가져간 경유 10,000리터로 발전기를 돌린다는 건데 이걸 북한에 경유를 제공한 걸로 본다면 미국 독자 제재 위반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마식령 방북을 위해 전세기를 띄우는 것도 제재 위반이라는 논란입니다. 정부는 양양공항에서 북한 갈마 비행장으로 전세기를 띄울 방침인데 미국은 북한을 다녀온 비행기나 선박은 180일 동안 미국에 올 수 없다는 독자 제재를 실행 중입니다. 전세기 띄운 우리 항공사가 피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우리 전세기가 북한의 공항 이용료 등을 현금으로 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현금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측이 공항 이용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며 비행장 이용료 및 영광 통과료는 따로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재 위반이 되지 않게 국제사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안정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따져보죠. 일단 뭐 북한에 현금은 주지 않을 거라고 했고, 근데 경유는 사실 우리가 쓸 거를 가져가서 또 남는 건 들고 오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제재를 위반하는 건가요? 지금 유엔 제북 제재를 먼저 보면은요. 유엔 제북 제재를 보면 이 경유와 같은 정제유는 연간 50만 배럴 이상은 못 주게 했습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가져가겠다는 게 10,000리터, 63배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유엔 제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독자 제재를 보면 거기에는 이제 정제유를 아예 하나도 못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제재는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설득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세기를 띄우는 부분은 혹시 뭐 항공사 쪽에는 피해가 없을까요? 이것도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의 독자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독자 제재를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은요, 북한을 다녀온 비행기가 180일 동안 미국에 못 가는 건데 그 비행기가 속한 항공사 전체가 제재 대상인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것도 미국에 대해서 설득을 잘 하면 우리가 입는 피해는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아예 미국 취향이 없는 저가 항공사를 전세기로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사실 뭐 들어보니까 아주 뭐 깔끔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미 우리가 합의한 행사를 뭐 이걸 걱정된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마식령 행사가 지금 모레쯤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을 설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해진 일정은 예정대로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이번 논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이 북핵 문제가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대북 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만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데는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은 우리가 확실하게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밀양 화재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희생자가 1명 더 늘어서 이번 화재로 숨진 사람은 모두 39명이 됐습니다. 경찰은 세종병원 경영진을 출국 금지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 증축물이 피해를 키웠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먼저 정성진 기자입니다. 병원 1층 응급실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가 위층으로 빠르게 퍼진 통로는 모두 4군데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오가는 통로와 병원 내부를 관통하는 중앙계단, 천장으로 연결되는 배관 통로, 그리고 세종병원과 바로 옆 요양병원을 잇는 연결 통로입니다. 네, 바로 저곳이 병원과 병원을 오갈 수 있는 연결 통로입니다. 불이 난 응급실 입구에 바로 위층에 설치돼 있습니다. 문제는 연결 통로 위에 비나 햇빛을 피하려고 불법으로 설치해놓은 가림막입니다. 응급실 입구를 통해 빠져나온 연기를 이 불법 가림막이 붙잡아두는 바람에 하늘로 흩어지지 못했고 연기가 이 통로를 타고 2층 창문과 1층 응급실 입구로 들어가 병원 내부로 빠르게 퍼졌다는 겁니다. 가림막이 통로 역할을 해가지고 2층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안쪽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가림막을 포함해 병원의 무분별한 불법 증축이 화재 피해를 키운 요인이 됐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병원 운영재단과 이사장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이사장과 병원장, 총무과장 등 3명을 출국 금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통해 수동으로 작동되는 비상발전기를 켜지 않은 이유 등 병원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이뿐 아니라 병원 1층에는 아예 방화문이 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2층부터 설치되어 있던 방화문은 유독가스와 연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김기태 기자입니다. 경찰은 처음 불이 난 세종병원 1층에는 방화문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1층에서 차단이 1차적으로 됐으면 위로 올라가는데 좀 연기가 소량했을 텐데 1층에 차단이 안 되고 계속 계단을 통해서 연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방화문은 평소엔 출입문 역할을 하지만 화재 시에 닫으면 유독가스가 퍼지는 걸 막게 됩니다. 결국 연기 확산을 차단하는 방화벽이 제 역할을 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건축 허가를 내줬던 밀양시청 측은 세종병원 1층은 방화문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체 연면적이 1,200가 넘어갈 경우에는 방화구역 대상이 되는데 3층 이상의 층부터 구역하라고 돼 있거든요. 하지만 전문가 설명은 다릅니다. 층수로는 피난 계단의 설치 대상이고 5층 이상의 층이 200제곱미터가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피난 계단 설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1층에다가는 반드시 방화문이 달려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관련법을 보면 5층 이상 건물엔 반드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 하고 이 계단 출입구에 반드시 방화문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국토부도 5년 전 관공서를 포함한 일반 건축물 1층에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은 건 위법이라며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1층에 방화문이 없어 유독가스가 빠르게 위층으로 퍼졌고 2층부터는 방화문이 있었지만 뜨거운 열기로 찌그러져 연기 확산을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이번 화재로 중환자실에 있는 3층에서 무려 9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당국에는 일반 병실로 등록해놓고 말로만 중환자실로 불러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안전시설과 인력 모두 부족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화재 당시 119 구조대가 구조에 총력을 기울인 곳 중 한 곳이 본관 3층 중환자실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거동 불편 중환자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유독가스에 휩싸인 뒤였고 이곳 환자 9명이 숨졌습니다. 밀양시청에 있는 병원 도면에도 이곳이 중환자실이라 적혀 있습니다. 병원도 중환자실로 운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3층에 이미 저희들이 중환자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자기 몸을 멍하는 그런 분들이 대략 아마 돌아가신 분의 수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는 이곳을 일반 병실로 신고해 놓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환자보다 좀 중한 환자들을 그 병원에 그 병실에 모아서 관리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중환자실이나 집중치료실로 불렸지 법상으로 그 병실은 일반 병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신고해 놓고는 사실상 중환자실로 운영해 온 겁니다. 중환자실이라면 정전 상황에 대비해 무정전 시스템도 마련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3층 사망자 가운데 2명은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부검해보니 연기를 마시고 숨진 건 아닌 걸로 드러났는데 정전이 되면서 이 호흡기가 멈췄던 걸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이 3층 중환자실에 환자 21명을 수용하고 있었고 돌보는 간호사는 단 2명에 불과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제대로 된 설비조차 갖추지 않은 병실을 말로만 중환자실로 운영해온 병원의 편법과 안이함 때문에 희생자가 더 늘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정치권 인사들도 밀양 화재 현장을 앞다퉈 찾았습니다. 그런데 참사 현장에서도 여야는 서로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예방 행정이 중요한데 이 정부는 정치 보복에 바빠가지고 예방 행정 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사실은 이 직전의 이곳의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였는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서로 상대방 탓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 탓 공방을 벌일 자격이 과연 있는 건지 전병남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안전 입법에 관해선 정치권은 입이 10개라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은 34건,
이 중 29건이 행정안전위 등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지난달 제천 참사가 터지자 부랴부랴 5건을 상임위에서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지만 이번엔 법사위가 멈췄습니다. 야당이 세무사법 처리에 반발하면서 법안 심사 일정도 못 잡았습니다. 참사를 방지할 법안은 뒷전이면서 화재 현장부터 찾는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적 생명권도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가 아닌 것입니다. 언론들도 묻어보는 거지 뭐. 정치하라세요.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권 공방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부, 지자체, 국회, 정치권 모두 공동 책임을 통감하면서 안전 불감증과 적당주의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라면서 화재 안전 대책 TF를 직접 청와대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정쟁으로 몰아 야당을 비판한다며 보수 언론에도 불만을 표출할 정도로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진 상황. 여야는 내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우선 안전 관련 법안 3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화재 당시 아파트 소화전이 잠겨 있어 진화 작업이 늦어졌는데 안전 불감증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옥상 문도 늘 잠겨 있었고 소방용 주차 공간도 확보돼 있지 않았습니다. 전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시뻘건 불길이 솟구쳐 나옵니다. 산소통을 맨 소방관들이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고 주민이 서둘러 빠져나옵니다. 어젯밤 은평구의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91살 노모와 60대 부부까지 3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대는 제때 출동했지만 문제는 물이었습니다. 화재 현장입니다. 이처럼 문 앞에 바로 소화전이 있었지만 물이 나오지 않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중앙 펌프가 잠긴 탓에 단지 내 모든 소화전이 먹통이 됐습니다. 명백한 소방법 위반입니다. 소화전이 지금 작동이 안 된다고. 거기서 시간이 흐르는데 좀 있더니 불이 그냥 확 올라갔어요. 그냥. 소방관들은 결국 14층까지 호스를 들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경찰은 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펌프를 잠근 이유를 조사 중입니다. 물이 안 나왔잖아요. 소화전만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화재를 대비해 늘 열어둬야 하는 옥상 문도 잠겨 있었다고 말합니다. 안전 불감증은 일반 차량이 점령한 소방차 전용 주차 공간에서도 확인됩니다. 일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화마를 겪었지만 아파트 단지 곳곳이 여전히 화재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지난해 말 광주에서 3남매가 화재로 숨진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 수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경찰은 엄마의 담뱃불 실화로 결론 냈지만 검찰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엄마가 일부러 불을 내고 아이들을 구하지 않은 사건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KBC 정경원 기자입니다. 불이 거실에서 시작됐다는 친모 22살 정모 씨의 주장과 달리 국과수와 대검은 3남매가 자고 있던 작은 방 안쪽에서 시작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작은 방 바깥쪽 거실 벽면이 타지 않은 것 등이 그 이유입니다. 검찰은 불이 났을 당시 정 씨가 작은 방 안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불이 난 뒤 방을 빠져나왔다면 옷이 탔어야 하는데 스타킹조차 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있던 합성 섬유 재질의 이불은 담뱃불로는 불이 붙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정 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직접 불을 붙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여전히 방화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 조사에서 불이 났을 때 아이들과 함께 자살할 생각에 진화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며 일부러 아이들을 구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아파트 월세와 자녀 유치원비를 밀리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인터넷 물품 사기를 저지른 것에 대해 압박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한파로 세탁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배관이 얼고 터지면서 세탁기를 쓸 수 없게 되자 빨래방이 갑작스런 특수를 맞았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지하철 승강장 천장에서 물이 줄줄 쏟아져 내려옵니다. 출근 시간 무렵 9호선 고속터미널역입니다. 수도관이 얼어 터지면서 5시간 가까이 지하철 이용객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종로구 경복궁역 주변 도로는 상수도관 밸브가 깨져 흘러나온 물로 덮였습니다. 복구 작업으로 5개 차로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강추위는 집안도 얼렸습니다. 세탁기 배관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밑에 배수구가 다 얼었어요. 지금은 이제 빨래를 아예 못하는 상황이에요.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저층에 물이 역류하는 탓에 관리사무실은 틈만 나면 이런 방송을 반복합니다. 강추위가 누그러질 때까지 베란다에서 세탁기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탁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주민들이 급한 대로 빨래방으로 모이면서 이곳 무인 빨래방은 전에 없던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대형 세탁기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지만 빨래 손님은 줄어들 줄을 모릅니다. 추워서도 수도가 얼어서 한 2, 3일 못 탔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는 또 그냥 그래서 한 3일 지금 3, 4일. 한파는 내일 잠시 주춤했다가 주말까지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 때 아닌 빨래 대란도 금방 끝나진 않을 전망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현직 여검사가 과거 법무부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법무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검찰국장 주도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검사는 미국의 성폭력 고발 캠페인인 미투를 보고 용기를 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원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 현직 여검사가 실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당시 법무부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간부와 합석하게 됐는데 그 간부가 자신의 허리와 엉덩이를 감싸고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는 겁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소문이 나면서 시작된 감찰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주도로 중단됐고 이후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을 올린 검사는 어차피 저들을 이길 수 없다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지금까지 침묵했지만 미투 운동을 보고 용기를 내 어렵게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검사장 출신 간부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찰 중단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고검장 출신 인사는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법무부 감찰로부터 진상 파악 요청을 받았다는 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감찰 중단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여검사의 고백을 계기로 또 다른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캠페인이 검찰 내부에서도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면서도 본연의 업무는 외면했고 반성은커녕 오히려 책임을 떠넘겼다고 질타했습니다. 류랑 기자입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리 의혹에 대응하려 막강한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정작 민정수석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는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반성하기보다 위로는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통상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고위공직자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상당히 중한 구형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가 기능이 상실될 정도로 파장이 큰 사건이었던 만큼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 책임을 무겁게 봤다는 분석입니다. 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더라도 징역 8년은 지나치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 표적 수사의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4일 이뤄집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관련 재판 심리는 모두 마쳤지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 사찰과 문화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은 내일 첫 절차가 시작됩니다. SBS 유란입니다.
부산에서 새벽 시간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저지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범인의 발자국이 사건을 푸는 열쇠가 됐습니다. KNN 김민욱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빌라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달아나다 CCTV에 찍힌 용의자 모습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25일 새벽. 29살 김모 씨는 부산의 한 빌라 2층의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해 A씨를 성폭행했습니다. 신고를 하지 못하게 동영상까지 촬영한 김 씨는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빌라에는 CCTV가 없어 용의자 특정이 어려웠지만 범인이 남긴 족적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인근 찜질방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신발 족적과 사건 현장에 있던 족적이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유리했던 족적과 저희가 CCTV 동선을 추적해서 용의자가 찜질방에서 카드를 결제할 당시에 신고 있었던 신발 문양이 바닥이 동일한 문양으로 확인이 되어서 피해자를 특정하게 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용의자가 찜질방에서 사용한 카드를 추적해 45시간여 만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야간 주거 침입과 성폭행,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미국은 총기 사건이 잦은 나라죠. 하루 평균 93명이 총기 사건으로 숨지고 있고 새해 들어서는 학교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총기 사건이 벌어지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에 소극적입니다. 이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한 교차로입니다. 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서더니 트럭 건너편 승용차를 향해 총을 마구 쏴댑니다. 차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넘어질 듯 뛰어내리더니 총을 쏜 차량을 향해 반격합니다. 먼저 총을 쏜 차량이 도망치자 잠시 뒤 피해 차량이 쫓아갑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피해 차량엔 2살과 8살짜리 아이들이 타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 동부 켄터키주의 한 고등학교에선 지난주 15살 된 남학생이 권총을 난사해 동급생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 들어 이틀에 한 번꼴로 학교 총기 사건이 일어나자 트럼프 행정부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e president believes that all Americans deserve to be safe in their schools and in their communities. 하지만 총기 관련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최대 로비 단체인 미국 총기협회가 대선 때 트럼프를 공개 지지한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은 최근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총기 규제가 뒷걸음질 치면서 지난해 미국에서만 3만 3천 명이 총기 사건으로 숨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또 하루 평균 93명이 총기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SBS에 제보해 주시는 우리 사회의 약자, 즉 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건 물론이고 손해까지 떠맡는 제과업체 영업사원의 이야기입니다. 지역 영업소에 속한 상태로 마트와 상점에 과자를 납품해 실적을 올리는 구조다 보니 영업사원을 대하는 영업소장의 권한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과업체 영업사원인 A씨는 최근 5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실적이 안 좋다며 영업소장이 일삼는 욕설에 가까운 폭언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도 막 기본적으로 욕하는 건 뭐 개쓰레기야, 너 같은 쓰레기 처음 봤다. 더구나 A씨는 거래처의 야반 도주로 생긴 손해까지 남몰래 떠맡아야 했다고 말합니다. 저거로 100만 원이 된 돈을 잡으려는 거야. 그래서 제가 70만 원 저희 돈 현금으로 6개월 잡았어요. 소장의 갑질은 말에 그치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합니다. 제가 제 이름으로 돈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까짓던 방석을 싸대기를 때렸는데요. 동료 직원들도 여러 번 영업소장의 갑질을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회식자리나 이런 데서 뭐 밖을 날아가고 이런 거 저희도 그냥 직원이니까 쉬쉬하고 그랬는데 좀 안 됐다 막 그 정도로 그랬어요. 하지만 을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영업사원들은 노조를 만들어 대응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다른 영업소장의 방해 때문에 여의치 않았습니다. 해당 영업소장은 관련 주장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지금 하여튼 그런 내용을 좀 통할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폭행 이런 거는 근데 목격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글쎄요, 뭐 폭행을 하여튼 죄송합니다.
해당 제과업체는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며 소장의 폭언과 손에 떠넘기기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규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다음 주 금요일에 개막합니다. 다양한 언어를 쓰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올 텐데 언어 장벽에 대해선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통번역 앱 하나로 웬만한 대화는 가능하고 이어폰을 사용한 간단한 동시 통역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What is your shoe size? Give me size 270. 270 사이즈로 주세요.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평창올림픽 공식 통번역 애플리케이션 지니톡입니다. 영어, 중국어 등 8개 언어를 우리말로 막힘없이 주고받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말하면 중간에 동시 통역사가 있는 것처럼 통역해주는 서비스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가본 곳 중에서 어디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What was the most impressive place you've ever been in Seoul? The most impressive for me was Gyeongbokgung Palace. 인공지능 방식은 언어나 음성이나 복잡한 패턴을 기본적으로 분류를 잘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성능이 이제 좋은 것이죠. 네이버도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이어폰 마스를 올해 안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どうして火星から来た男、金星から来た女っていうか知ってる? Since men and women are so different. そうね、私たちみたいに. 스마트폰 자동 통번역 서비스는 실제 상거래에도 응용되고 있습니다. Do you have vegetarian sandwiches? 구글도 지난해 10월 40개 언어를 실시간으로 통역하는 기능을 탑재한 무선 이어폰 픽셀버드를 공개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여겨졌던 인간의 언어 장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민간인들을 겨냥한 차량 돌진 테러가 잇따르고 있죠. 미국에선 테러를 막기 위해 쇠말뚝 같은 장애물을 설치하는 도시가 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빠른 속도로 돌진하던 대형 트럭이 쇠말뚝에 부딪히면서 나가 떨어집니다. 차량 테러를 막기 위한 모의시험 장면입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미국 라스베이거스 중심가에는 쇠말뚝이 700개나 설치돼 있습니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It's not about the looks, it's about the safety really. You know, they may look ugly, but if they're protecting people, it really doesn't matter. 이 쇠기둥들의 높이는 1.2m입니다. 8톤 트럭이 시속 90km의 속도로 돌진해 오더라도 부서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뉴욕에서는 소형 트럭이 자전거 도로를 덮쳐 19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결국 뉴욕시는 535억 원을 투입해서 시내 주요 장소에 금속 방어벽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Over 1,500 permanent bollards to make sure that the vehicles can never come into the places where pedestrians are.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차량 돌진 테러는 17건, 173명이 숨지고 667명이 다쳤습니다. 파리와 런던 같은 유럽 주요 도시들도 잇따라 테러 방지 방어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테러가 세계 대도시의 거리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여성들에겐 일상이고 남성들은 무관심한 것 중 하나가 생리입니다. 그동안 민망한 소재로 여겨졌던 생리와 생리대를 정면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등장했는데요. 김영하 기자가 소개합니다. 따지고 보면 더없이 신비롭고 축복받을 일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구나. 엄마가 되게 너무 드디어 막 이러면서 케이크 싸우고 아빠가 막 꽃 싸우고. 그런데 왠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처음에 엄마한테도 숨기려고 그랬어요. 생리는 왜 터부가 됐는지 영화는 그 뿌리를 찾아 나섭니다. 남성들의 무관심을 파헤치고 여성도 잘 모르는 대한생리대에 대한 정보를 쏟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외국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몇 년 전부턴 생리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선 공립학교와 교도소 등지에서 생리대를 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This new school year in September,
Students will be able to find free feminine hygiene products in the bathrooms throughout their schools. 생리를 생리라 부르지 않고 그날 마법이란 이름으로 왜 감춰왔는지. 흘러내리는 이 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영화 속 이 질문은 여성만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길을 묻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매섭게 이어졌던 이번 한파는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은 오늘보다 더 추워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서서히 한파가 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일주일 만에 영상권으로 오르겠고 모레 아침은 공기가 덜 차갑게 느껴지겠습니다. 호남 서해안 지방은 밤사이 눈이 이어집니다.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오다가 내일 아침이면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지방으로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각별히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보다 추위는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강원 영서 지방은 밤 한때 눈이 조금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꽤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다가 주말쯤 다시 한파가 밀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형 참사 때마다 정치인들은 관련 규정 정비하겠다고 목소리 높였지만 지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이 수두룩합니다. 화재 현장까지 가서 상대방 탓하며 정치 공방하기 전에 이런 민생 법안 미리 통과시켰다면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는 일도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